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르네상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부담 안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박물관 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쭉 한 시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수험생이니까 제가 잠깐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제자 한 녀석이 있습니다. 김영신이라는 여자아이인데요. 제가 교직 초기에, 제가 이제 동아고등학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아고등학교 초기에 만났던 친구예요. 근데 수업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이가 너무 수업 태도도 바르고 기본적으로 인성도 너무 좋고요. 그 밝은 에너지가 너무 제가 옆에서 교사로서 봤을 때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 담임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약간 자율학습 같은 게 한참 많을 때니까 와서 있는데 담임쌤이 안 계신데 계속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영신아 잠깐 앉아봐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신이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선생님, 아니에요. 저 얘기 안 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선생님 그렇게 못 믿겠니? 그리고 난 네 꿈이 그 어떤 거든 간에 나는 비웃지 않고 네 꿈을 내 진심으로 응원해 줄게. 얘기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였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의사가 될 것 같았대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하는 만큼 성적도 안 나오고 해서 의사라는 꿈을 마음속으로는 있지만 이렇게 뭔가 남들한테 얘기하기는 뭔가 좀 부끄럽다. 당장의 성적에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너 자신을 네가 제한해? 너 그러지 마.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하고 응원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러고 나니까 계속 그 친구 이제 성적을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올라갔는데 2학년 때보다도 성적이 더 안 나오는 형태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날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보통은 졸업식 날 찾아오는 친구들이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거거나 아니면 좀 아주 좋은 대입 결과가 나와서 알려주러 온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 저 재수하게 됐어요.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하게 됐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와서 제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랬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능을 봤고요.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선생님 얘기 들으셨어요? 영신이요, 영신이요. 옆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영신이가 무슨 졸업생 영신이요? 뭐 사고 났대요? 내가 물었더니 아니요 선생님 이번에 대박이 났대요. 서울대 의대 점수가 나왔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저의 그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결과를 알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의 첫 반응이 전 지금도 제가 제일 후회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인데요. 에이 설마요 였어요. 왜? 난 그 친구의 고등학교 2, 3학년 때 성적을 알았거든. 그래서 당장 저희 학교 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점수를 확인해 봤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더라고요. 서울대나 의대 점수가 나왔어요. 물론 요즘에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의대 점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의대랑 서울대가 달랐지만 지금 이게 벌써 10수년 더 된 이야기니까 그때만 해도 뭐 그 점수가 얼추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던 이 녀석이 잘 됐구나. 좋은 의사 하나 만들어지겠구나. 해서 그날 저녁에 딱 이불을 덮고 잠을 들라고 딱 하는데 순간 제가 그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저의 첫 반응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에이 설마요. 순간 제가 교육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어요. 제가 분명히 그 전에 그 친구의 꿈을 물어보며 그 친구의 미래를 물어보며 내가 네 꿈에 대해서 비웃지 않고 응원해 줄게 라고 했었는데 제 마음속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봐왔었던 그 친구의 성장을 제 스스로 제한했던 것 같아요. 얘가 수능에 잘 나와도 이 정도겠지. 어느 정도 돼도 이 정도겠지. 왜? 그 전에 성적이 이랬기 때문에. 그 친구의 성장을 교육자라는 제가 제한하고 있었더라고. 전 정말로 반성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제가 만나는 수많은 학생들, 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지금이 어떻던지 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제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설마 제가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 말 하지나 말든가.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높은 꿈을 꾼다라고 해서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얘기하고 나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때 저는 비판할 겁니다. 너 그러지 말라고. 네가 말하는 그 꿈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전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생으로서, 여러분의 스승으로서, 또 선생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성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시고요. 그것에 합당한 앞으로 1년간의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그 꿈이 무엇이든 간에 이루실 겁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요, 제가 그 뒤에 소식을, 학교 와서 한번 소식을 들어봤는데 자기가 봤던 모의고사 중에 수능 때가 제일 잘 나왔대요. 운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벌써 전문의를 따고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수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그 친구들의 삶을 응원하며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은요, 르네상스 배울 거예요. 선생님, 몇 문제 안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와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이 한 시간은 그냥 편안하게 저와 함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르네상스는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랑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깊게는 안 나오고 오늘은 많은 사진 자료가 함께 할 겁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동영상 자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도에 6월 모평에 나왔는데요. 이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그리고 예전에 2011년, 2013년 이렇게 나왔다가 2018년에 한번 수능에 한번 나오면서 했지만 이 문제도 이따 풀어볼 텐데 매우 쉬워요. 예,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박물관 왔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힐링의 시간, 이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로 나누어서 공부할 텐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요, 봉건 사회가 좀 붕괴되고 있었어요. 이 제후가 땅을 받아서 유지되었었던 이 봉건적 질서가 국왕의 성장과 함께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국왕권의 성장, 중앙집권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앙집권화가 된다라는 건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추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세시대라고 하는 시대, 대략 한 5세기에서 한 14, 5세기 정도 되는 대략의 이 시기 정도에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은요, 신이었어요. 모든 생각의 원천은 신이 어떻게 바라볼까? 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예, 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권위가 줄어들었다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 인간 그 자체였던 그 시대로. 즉,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 르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살린다. 그래서 재생을 뜻하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생, 부활을 뜻하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그 전에 중세에는 모든 우리의 관념이 신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인간에게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다라고요. 그냥 그 전에 신에 대한 관점이 인간에게 넘어오고 있는 상태,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충 지도상으로 보자면 이 정도 됩니다. 자, 먼저 여기가 알프스 아닙니까? 알프스 산맥이 있죠? 알프스 밑에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도시들은요, 상횡회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데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로마, 그 다음에 피렌체, 밀라노, 그 다음에 베네치아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 나라만 가야 된다. 어디냐? 무조건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또 이런 친구들이 해요. 그럼 선생님, 이탈리아 중에서도 어느 도시를 가야 됩니까? 로마죠. 로마가 1순위. 선생님,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신다면요? 당연히 피렌체입니다. 선생님, 베네치아 아닌가요?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도 볼만하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 자체, 역사 그 자체를 느끼고 싶다라면 당연히 피렌체입니다. 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과거 그 일본 영화가 거의 피렌체 엄청난 홍보 영화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두오모 성당에서 그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 한번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 그리고 이 14, 15세기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있다가 그 이후 15, 16세기에는요. 알프스 이북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뭐 암스테르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일대에서 나타났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순수 예술적인 것에 집중했던 거에 반해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요.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 교회의 잘못된 부패에 대한 비판 이런 걸로 이어졌었어요. 자, 내용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앞서 있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 드리겠습니다. 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을까요? 당연하죠. 로마 문화의 유산이 그대로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다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경제적 배경이에요. 원래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받쳐질 때 문화의 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었고요. 요 알프스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상업 도시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뭐 베네치아라든가 피렌체라든가 밀라노라든가 이런 데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대상인과 군주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이 후원을 해주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5세기 정확히는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 멸망하고 넘어온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비잔티움 제국은 뭐 제국이 너무 흔들흔들했었거든요.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도 넘어왔던 여러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었던 것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여기 여러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이탈리아 쪽 르네상스였지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테, 뭐 르네상스의 그 선구자라고 하죠. 뭐 신곡이라는 그 문학 작품이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고요. 페트라르카,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페트라르카는 뭐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깐쪼니 에레, 이 그 서정시가 워낙에 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답니다. 시를 외우실 필요 같은 건 없어요. 깐쪼니 에레 같은 거를 이걸 반드시 암기사항도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르네상스겠구나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카치오, 요 위의 인물들보단 살짝 중요한 사람 이름인데요. 이 보카치오가 썼던 글이 데카멜론입니다. 이 데카멜론이라는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흑사병을 피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고립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남녀 간의 아주 솔직한 사랑이라든가 당시의 성직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데카멜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숙녀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밉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숙녀들이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숙녀를 좋아하고 또한 그네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나도 틀림없는 사실로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체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 좋아해서 내가 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나의 모습이 이게 뭐가 문제야? 사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EBS 강의여서 좀 많이 좀 약한 부분을 갖고 와서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남녀 간의 아주 솔직한 사랑, 노골적인 성적 묘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묘사되는 걸 여기에 우리가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육방송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데카멜론 흑사병을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 남녀간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정도만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볼 땐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도 대부분 보면 이게 뭐니? 르네상스요? 이런 거 찾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딱 한 명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이에요.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가 썼던 책이 그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군주, 즉 왕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냐면 윤리적으로도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아니 제발 군주한테 윤리적으로 옳은 판단하라고 이딴 말 하지 마.
오히려 군주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면,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정당화되는 거야. 즉 종교와 윤리로부터 정치를 분리해야 돼. 즉 아주 현실적 강력한 군주를 소망했었어요. 당시 이탈리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탈리아처럼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힘 있는 여러 뭐 군주라든가 뭐 공국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강력한 리더가 등장해서 그의 리더십으로 이 통일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의 내용 한번 보실게요. 군주가 훌륭한 신앙을 갖고 교활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경험으로 보면 훌륭한 신의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교활하게 사람들의 두뇌를 혼란시켰던 군주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즉 교활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쪽에 신의를 다 바친 군주들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군주가 국가를 정복하고 유지하는 일은 목적으로 삼게 되면 수단은 항상 명예로운 것이다. 목적만 이룰 수 있으면 수단이야. 따라오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자처럼 용맹하고 여우처럼 교활해도 된다. 명석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군주론이에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이탈리아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군주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제가 마키아벨리한테요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실제로 여기가 우피치 미술관에 보면 마키아벨리가 사용하던 그 서재입니다. 장소예요. 여기 보니까 흉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물었지.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이 모형물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게 다음에 피렌체를 가시면 여기 이제 마키아벨리의 방이 따로 이렇게 전시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봤자 아무런 대답이 안 들릴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혼란하면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 예술. 르네상스 하면 뭐니 해도 예술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굴리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뭐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상 최대 천재다. 왜 그러냐? 직업이 지금 기준으로만 해도 너무 많아요. 화가, 조각가, 건축가, 발명가, 법률가 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인류학에 주었던 대표적인 것이요. 뭐 스파게티 면 이런 게 줬다라는 설이 아주 유력하고요. 그리고 포크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찍어 먹는 포크. 그 포크를 만들었던 사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고의 작품 뭐니 해도 모나리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는 모나리자가 되겠죠.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의 대표작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많이 후원해줬던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게 됐던 것인데요. 이 모나리자 작품을 보면요, 슬픈 날 이 작품을 보면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고요. 기쁜 날 이렇게 바라보면요, 나보다 더 나이를 기뻐해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뭐 지금은 뭐 몇천억이 나가는 바로 그런 작품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루브르 박물관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었어. 나의 마음을 진짜 이 모나리자가 알아줄까?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잖아요. 그런 마음을 못 느끼실 겁니다. 선생님 왜요? 왜 그렇게 산통을 깨십니까? 산통을 깨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제가 직접 갔을 때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워낙에 사람이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방이거든요. 수백 명이 다 모나리자만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 루브르 박물관의 전체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장소예요. 이렇게 줄 서서요. 한 30분 줄 서면 이렇게 한 발씩 앞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쓱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어떻게 위로할 거야?
어떻게 위로할 거야? 야, 모나리자. 나 이렇게 그냥 같이 사진 하나 찍은 것만 해도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좀 테러를 가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모나리자가 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작품 중에 제가 유일하게 직접 보지 못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거는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 있는데요. 최후의 만찬.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이던 것이 밀라노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밀라노 그때 갈 때 한번 찾아보려고 직접 보려고 했었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 가게 되면 제가 직접 이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오는 예술가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다비드상. 감동입니다. 5m가 넘는 그 골리앗, 거대한 그 이 거인, 이 골리앗에 맞서는 10대의 그 당당함이 묻어나 있는 다비드상. 그 다음에 피에타. 이건 진짜 예술이죠. 불과 미켈란젤로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 불멸의 작품을 완성했던, 그리고 천지창조. 너 조각만 잘 만드는 거 아니야? 너 그림 못 그리지? 그림 그려봐. 그것도 어디다? 천장에다가. 근데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다? 미켈란젤로. 작품 하나씩 한번 만나보실까요? 바로 미켈란젤로. 여러분이 그 로마에 가시면 로마 바티칸 박물관이 있거든요. 바티칸 박물관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장 메인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될 텐데, 이것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나가 있는 유성환 특파원! 저도 피에타를 처음 보는데요. 미켈란젤로 초대 역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슬픔을 표현해낸 거라.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죽어있는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 보관소를 여러 차례 찾았었다고 하죠. 죽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묘사는 어떻게 조각상으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나 고민이 들게 할 정도로 참으로 위대한 역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찾으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시길 제가 강추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역작 피에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던 바로 이런 영상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방탄유리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없었대요. 원래는 없었대. 그런데 이 유럽에서 여기에서 이것에 이쪽이 깨지게 됩니다. 한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다시 이건 보호 차원에서 이거 복원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 방탄유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그래서 여기 방탄유리가 좀 비친 거죠. 반대면에 있던 그 창에. 그래서 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직접 가서 보시는 순간 뭔가 가슴에 뜨거운 그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조각상 중에서는 이 피에타를 따라갈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의,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표현했지라고 표현돼요. 이게 전체가 2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에 이탈리아 가게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감상할 작품은요,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역장 다비드상입니다. 10대 중반밖에 안 됐었던 이 소년 다윗은 당시에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 사람을 상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돌팔매 하나를 쥐고 나갔었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당당함의 모습,
여기서 보면 10대 중반으로 보이지만요, 여기 안에서 보면 그 근육의 디테일함들 여기 한번 쓱 들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기 위해서 그 박물관에 직접 또 한번 찾아왔었는데요. 여기서 그냥 갈 수 없죠. 또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피렌체에 나가 있는 유성환 특파원! 그 당당함 느껴지십니까? 이 조각상에. 실제로 이 다비드상의 높이는요 5m가 넘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주 가까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막 가슴이 그 당당함이라는 것이 조각상에서 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게 느껴져. 이건 참 정말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조각만 잘하지? 라고 했더니요, 그가 또 그림으로 전 세계를 또 한번 놀래킵니다.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기 있는 구약 성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부분, 여기가 요건 이제 제가 찍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림 자체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요,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게 높여서 보면, 이거는 그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로 워낙에 유명하죠. 거기에서 보면 이 전체 모습, 사면에 전부 다 그림입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해요. 그것도 천장에다가. 그것 때문에 뭐 이 디스크 비슷한 게 와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천장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염료를 뭐 눈에도 닿고 막 입에도 닿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한동안 좀 안 좋았었다라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조각가도 거의 전 세계 넘버원, 그리고 그림으로도 거의 넘버원임을 증명했었던 이 시대의 진정한 천재, 바로 미켈란젤로였는데, 미켈란젤로는 사실 성격은 좀 괴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켈란젤로에 있다면 또 하나의 르네상스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라파엘로. 라파엘로는요, 상상력이 꽤 좋나 봐요. 그리고 실제 라파엘로는 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당대 인기는 라파엘로가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했대요. 야, 만약에 그리스 시대의 고대 철학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어떨까? 소크라테스도 부르고, 플라톤도 부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부르고, 피타고라스도 부르고, 막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려내. 이겁니다. 이게 바로 라파엘로의 아테나 학당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기도 있어요. 자기도 그려넣어. 이러한 유명한 성인 중에 자기를 실제로 그려놓기도 하고, 대부분의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을 상상 속에서 그려서 넣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건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직접 안 찍은 것 같다고요? 이렇게 찍었다니까. 그래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보티첼리라는 인물은요, 요건 피렌체에 있는 작품입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주었었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이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이뻐요. 한번 보시면 기회가 좋을 거고, 제가 가서 직접 찍었을 텐데, 사실은 저는 이 우피치 미술관에서 이 비너스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 더 놀랐던 게 뭐가 있냐면, 옆에 이게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뭘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림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배려나 이런 것도 매우 뛰어났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 피렌체의 르네상스를 이끌 숨은 조력자라고 하면서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메디치 가문, 금융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요. 그 부를 그 지역에, 특히 피렌체 지역의 문예 부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는 15세기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20세의 나이에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자가 된 메디치는 예술과 교육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고요. 학교를 설립하여 지식 확산과 보급에 힘썼고, 그 다음에 여러 미술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등을 후원하여 예술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메디치가가 썼던 사무실이 여러분 영어로 뭐죠? 오피스죠. 오피스를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미술관이요, 우피치 미술관이요. 이건 피렌체에 가가 썼던 사무실, 오피스들이 지금의 미술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피렌체에 가시면 꼭 한번 직접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요, 신학로가 개척되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뭘로 바뀌게 되죠? 신학로 개척 이후 대서양으로 바뀌게 되죠. 무역로의 변화와 함께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후에 한 15세기에서 16세기를 지나가면서 알프스 이북에서 르네상스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순수 예술적인 것에 집중한 반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요,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즉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는요, 에라스무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요, 그의 저서 우신예찬, 우신예찬이 뭐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경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직자들, 어차피 이 당시에 신도들은 성서를 제대로 못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그가 잘못된 것을 해도 비판을 받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 우신예찬입니다. 또 한 명, 토마스 모어. 토마스 모어는 영국 사람입니다. 당시에 토마스 모어는요,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했었어요. 이거 1차 인클로저 운동인데,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양털 가격, 모직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자 농사 짓던 사람들을 내쫓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거기다 양을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가 되게 좀 일반적인 농민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상을 비판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유라는 것은요, 영어로 no를 뜻하고요, 토피아는 place, 즉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향은 실제로는 이 현실 사회에서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신예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그들을 위한답시고 영토와 도시, 곡물과 통행세 등으로 세습 재산을 만들어 문자 그대로 하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에 불타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칼과 불로 싸움으로써 기독교인들의 피를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의 교회의 잘못된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알프스 이북의 이 예술가들이라고 한다면 이 인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브리헐, 당신들의 농민들의 소탈한 모습과 함께 당시의 농촌 사회가 아주 황폐화된 것을 잘 표현했던 인물이 이 브리헐이라는 인물이 되겠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은 반 에이크 형제, 유화 기법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반 에이크 형제 살짝 기억해 두시고, 브리얼 작품은 교과서에서도 종종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대표적인 게 풍요의 땅. 근데 누가 봐도 풍요로워 보이지 않죠. 그것에 반어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브리얼의 풍요의 땅. 이거 외에도 농민의 춤도 있어요. 농민들이 막 이렇게 춤추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농민들의 소탈한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브리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과정 가운데 특히 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함께 나타났던 것이 국민문학이에요. 국민문학이란 건 뭐냐면 자국어로 문학작품을 썼다라는 거야. 자국어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셰익스피어입니다. 자, 먼저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는, 세르반테스가 있을 때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강에 배울 텐데요. 누구?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절대군주가 누구죠? 펠리페
2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펠리페 2세랑 동시대 인물이고 펠리페 2세의 대표적인 전투가 레판토 해전이거든요. 그 레판토 해전에 참가하기도 했던 인물이 세르반테스입니다. 자, 이 세르반테스의 대표적인 작품 뭐죠? 맞습니다. 돈키호테.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뭔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주 독특한 행동, 독특한 말투, 뭐 이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완전 돈키호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돈키호테를 말하고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뭐 영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뭐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말은요. 완전히 좀 약간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인도는 독립하겠지만 우리에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너무 많이 과장이 많이 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이 셰익스피어가 활약했던 때는 영국의 대표적인 절대군주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 때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강에 뭐 펠리페 2세나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워낙에 유명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에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4대 비극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4대 비극 같은 건 알고 있으면 외워두시면 뭔가 우리가 뭐 퀴즈 대회나 이런 거 나갈 때 잘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오 왕, 맥베스, 햄릿, 오셀로 뭐 이런 것이 바로 4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들이 즉 셰익스피어는 영어로 그다음에 이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어로 각각의 이 문학 작품을 만들게 되면서 이 영국과 에스파냐가 자국어가 발전하는 즉 국민 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큰 기틀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 이탈리아 시대에는요,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과학 분야의 발달이 같이 동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침반 어디서 처음 만들었죠? 중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나침반으로 유럽에 전해지면서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원거리 한의계가 가능해지면서 신학로에 대한 개척이 이루어졌었고요. 무엇보다 활판 인쇄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종교개혁은 바로 활판 인쇄술로 인해서 성공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전 국민으로 따지자면 1, 2%밖에 안 돼요. 1, 2%밖에 안 돼.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신앙인 중에서. 그냥 말하면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활판 인쇄술의 보급과 함께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보급이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잘못되어 있었던 교회의 부패상이라든가 교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일반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보급이 따라오게 되었었다. 또 하나, 화약. 참고로 이 세 개는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것이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지게 되면서 유럽 사회가 큰 변화를 오게 되었었다. 화약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총을 쏘거나 포가 발사되는 게 바로 이 화약 아닙니까? 긴 창을 가지고 따그닥 찔러서 적을 무찌르는 기사계급은 따그닥 오고 있는데 빵 쏴버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기사계급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역시 화약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함께 이러한 시대상이 같이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활판 인쇄술은 판면의 글자를 볼록하게 새겨 인쇄하는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구텐베르크입니다. 자, 요 시기가 즉 1398년부터 1468년 요 연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대략 구텐베르크가 활약했던 때가 언제죠? 15세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15세기에 나타나게 되었었던 것이 이 유럽 사회에서의 활판 인쇄술의 보급이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나서 16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거든. 그는 알파벳의 각 글자를 도들새김 형식으로 새긴 금속 형판의 인쇄술에 도입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여러 발전을 갖고 오게 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와 함께 그것에 따른 당대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그냥 선생님 쉽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습니까?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같이. 과연 푸는지 못 푸는지. 2020년 5월 학평 문제입니다. 가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 우신예찬 이렇게 나왔고요. 저자. 자, 우신예찬은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인 가의 저술이다. 이거 누구죠? 에라스무스잖아요. 그렇죠?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신예찬의 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피스트가 출연하였다.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스콜라는 중세 철학입니다. 분하로드 운동, 이것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19세기쯤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민중 계몽 운동이에요.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도 19세기에 등장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잖아요. 어렵습니까, 문제? 그럼 쉽습니다. 실제로 르네상스 문제는 정말로 나오면 쉬워요. 그냥 편안하게 쭉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옛날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2011년 9월 모평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들이 등장한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의 법칙을 인식하고 우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우주의 위대함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인간을 결박하지 않으시고 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니까 뭡니까?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라고 하지만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시민주의적 헬레니즘, 이건 누구죠? 알렉산더 로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건 헬레니즘의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바탕으로 한 인문주의가 발달하였다. 이거네 뭐 이게 르네상스잖아요. 그렇죠? 첨탑과 오색 찬란한 생유리를 가진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은 몇 세기 이후? 12세기 이후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되었었고요. 돌벽과 둥근 아치를 이용한 로마네스크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은 몇 세기? 11세기 이후 대표적인 게 피사 성당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보시면 자, 2018년 대수능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자, 독서 감상문 대회래요. 지식의 향연, 주제가 있는 책 읽기라고 나와 있고 주제 가. 도서 목록에서 한 권을 골라 읽고 감상문 제출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외울 거 없다고 그랬죠? 페트라르카 깐초니에네, 보카체오의 데카메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요거 나눠보자면 요렇게 요건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들이고 요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들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정답은 적어도 그냥 르네상스가 나올 것 같아요. 계몽사상가 우리 공부할 텐데요. 18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관련 없고요. 기사문학 관련 없지요.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로의 이행 이거잖아요. 정답 4번. 그쵸? 뭐 카롤루스 대제 궁정학교 이게 뭐예요? 이건 카롤루스 르네상스입니다. 이 카롤루스 르네상스는 대략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했었죠? 카롤루스 자체가 몇 세기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딱 안 나시면 800년 생각하시면 돼요. 800년이면 카롤루스 대제 같은 경우는 700 몇 년에서 800 몇 년에 활약했던 인물이죠. 이건 8세기에서 9세기에 활약했던 인물이 카롤루스 대제고요.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카롤루스 르네상스도 역시 대략 이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문제였어요. 23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사 동아리 활동 안내. 우리 동아리는 이탈리아에서 전개된 문예부흥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생을 통해 인간의 세계를 재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운동이 벌어진 시기의 작가들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아래 예시에 따라 발표문 제목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트라르카 깐초니에레에서 진솔한 감정을 노래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루소는 여러분 계몽사상가입니다. 18세기에 나와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인간의 요소를 풍자하다. 보카치오 맞잖아요. 페트라르카 나왔으니까 보카치오, 데카메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뉴턴은 17세기 인물입니다. 과학혁명의 시대에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애덤 스미스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경제는 그냥 내두기만 하면 알아서 잘 돌아간다.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던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하게 되죠. 18세기 인물입니다. 토머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스콜라 철학은 중세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관련 없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선생님 르네상스는 진짜 좀 쉬운데요? 쉬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종교개혁의 약간의 이 웜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몸풀기 정도 있었어요. 이 몸풀기 그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 여기 파트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재미있게 세계사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는 습관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꿈이 지금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꿈에 걸맞게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성장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다음 강의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